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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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시키겠습니다. 강력하게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당 대표에게는 문어발식 수사와 혐의 조작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치검사. 대통령의 거짓은 눈 감고 모른 척합니다. 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일 표결 처리됩니다. 그 결과와 파장 주목되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어제 이제 도심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었죠. 집회에는 김남국, 장경태 의원 등 이 친명계 의원도 참석을 했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이 깡패라는 이 표현까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글쎄요, 뭐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의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국회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좀 의원님들이 조심을 가해야 하는,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고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뭐 퇴진 집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뤄져 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거기에 몇몇 일부 의원님들이 동참하시는 경향을 보여오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이제 지도부가 뭐 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방식을 보면 의원들이 가라 마라, 의원들에게 어떤 지령을 내릴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보셔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제 집회에 나가서 하는 발언들이 하나하나가 기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발언들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좀 효과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회에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나가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 혹은 이 집회에 정말 나가는 것이 최선인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보고 당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과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내일 오후 2시 반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2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지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되는데 과연 이탈표가 있을까요?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사실상 야당 지지자나 당원들은 정치 보복성, 그러니까 뭐 실제로 혐의가 있어서 어떤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좀 저는 적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의원들이 어떤 표를 던지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혐의가 뚜렷해서 구속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도 안 가고 증거인멸 할 기회도 이미 다 없어졌는데 굳이 왜 구속을 시키니, 불구속 상태에서는 수사가 안 되는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당의 대표를 인신을 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뚜렷한 증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노웅래 의원 상황에서도 봤지만 가표가 이제 동참 가표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전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여야는 오늘 기자회견으로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그 체포영장이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투표 참석 창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느낌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나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수많은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네. 어떤 사람이 금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예.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구속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그 야당에 그 더군다나 일당인데요. 예. 169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그걸 방탄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모든 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단. 저는 정의당은 지금 그걸 고민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아닌가. 어떤 일관성? 어떤 일관성이냐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이 늘 그거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특권 없애야 된다.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걸 불체포 특권을 인정해 주는 듯한 같이 부결을 해줘 버리면 본인들은 앞으로 그 정의당의 존립에 대해서 예. 더 이상 어떤 그 근거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은 일단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관성으로 가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거에 그 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고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민주당은 또 방탄할 겁니다. 부결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과연 몇 명이 이탈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 지금 북한에 돈 준 거, 그다음에 지금 쌍방울,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지금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예요. 네. 그때는 과연 민주당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부결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면 김건희, 이상민 장관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이 두 사안과 좀 비교를 해서 보는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교통 그 범칙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린 분이 저 사람도 해야 돼. 왜 나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네. 모든 사안은 뭐 개별적으로 다 판단할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뭐 좀 전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아니면 말고식이다. 또 뭐 이 여러 가지 사법 사형이다. 뭐 등등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검찰은 구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요. 예.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지금 범인이나 피의자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죄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하고 지금 민주당이 판단하고 저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왜 사법부를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이런 걸 판단해 주기 위해서 사법부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예.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판단을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우리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런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자, 그러면 이 사안이 과연 정치 보복인지, 그다음에 정말 이게 뭐 아니면 말고식인지, 이 검찰이 하는 것인지 그 판단은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고 법원에서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당대표가 지금 했다는 의혹이 있는 범죄를 본인들이 민주당이 다 판단해서 다 결정해버리면 세상에 모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가 모든 범죄는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당은 본인들이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예.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뭐 민주당이 왜 판단을 하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럼 헌법을 바꾸세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불소추 권한이 있잖아요, 특권이. 그리고 외교관에도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네. 모든 것을 사법부가 결정. 입법의 권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검찰이 이러한 것을 할 때 예. 보호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들, 왜냐하면 우리 대표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민주주의 일정의 특권을 거기다 갖다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한다면 예. 사실상 개헌을 하면 되고 이 모든 권한을 특권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김건희 여사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이제 특검 뭐 이 얘기 나왔는데 예. 왜 거기를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지를 야당이 얘기를 하냐면 수사 형평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면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도 오락가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 혐의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예. 일정 부분 이제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쪼개기 영장을 또 한다.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입법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 야당의 어떤 의석이 많아서 한 거긴 하지만 네. 결국 입법부 권한을 행사했는데 또다시 쪼개기 영장을 해서 계속 이 부결 처리하는 장면을 국민한테 보여준다. 저는 그것도 정치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쪼개기가 아니라 일단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시 구속 기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쪼개기 영장이라는 단어는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하나인데 그걸 그 안에 걸 쪼개가지고 한다면 쪼개기라는 말이 맞지만 이거는 범죄 사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 사실이 있다 보니까 예. 그걸 한꺼번에 영장 청구를 못하는 예. 차고 넘치니까 범죄 혐의가 그래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쪼개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교수가 이야기하신 헌법에 있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없애겠다고 그랬죠? 본인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자 이거 없애겠습니다. 저 특권 안 받겠습니다. 라고 공약해서 그 점수 딴 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와서는 정치검찰이니까 그때는 정치검찰 몰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검찰이 어디 서초동에 딴 데로 이사 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야기한 부분을 자신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당의 입장이잖아요. 예. 이 얘기가 나온 건 이제 대선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당이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사실상 한 번도 지금의 국민의 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포 동의 불체포 특권이죠. 예. 이걸 내려놓자라는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을 혼자서만 내려놔라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아까 쪼개기 영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내일의 이제 영장은 성남 FC 건하고 대장동 건, 위례 건을 합친 거예요. 네네. 그럼 왜 다른 부분들은 합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 혐의가 있다 그러면 예.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또다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또 할 준비를 하는 그런 걸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쪼개기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문제는 이 다음인 스텝인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리고요. 불체포라도 법원 출석은 이어져야 할 전망입니다. 먼저 3일 공판 혐의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혐의는 두 가지 혐의가 주요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하급 직원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문기 처장과 호주에 같이 출장도 가고 같이 골프도 치고 예. 사실은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제 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함께 그 출장 가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거짓이다, 예. 허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요. 네. 또 하나의 혐의는 지금 그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당시 백현동 개발에서 이 그 국감에 나와서 국토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다. 뭔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강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국토부는 이거 의무사항 아니다. 그냥 그렇게 권고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거는 실제로 성남시에서 내부에서도 이 국토부의 어떤 이 이야기는 이거는 강압적이 아니라 검토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이거는 국토부가 어떤 협박을 한 거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혐의로 해서 이제 지난 재판에 넘겨졌고 예. 그러니까 1차적인 재판, 그러니까 준비 단계는 지났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출석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심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에 한 인터뷰에서 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 고 김문기 처장과 2021년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이렇게 보면 아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여러 차례 과거에도 들었던 녹취입니다. 이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 전 처장과 교류해 왔다고 보고 있고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이 자체가 허위 발언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기억에 없으니까 나는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 난 그런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변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먹히지가 않는 게요.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시장 시절에 시장 이전 시절에도 이 돌아가신 분, 이 고인과 김문기 처장과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증거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진술들 이런 진술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법부에 아마 증거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부인하는 거.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100% 혐의 인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3월 3일을 시작으로 17일과 31일 등 격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4월이면 총선 1년 전인데 또 이 대표가 대표직을 이대로 좀 수행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표결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죄를 아주 확증할 수 있는 그 물증을 그 이후에 네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여론은 확 돌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이건 여태까지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거 외에 가장 큰 변수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지율이에요. 당 지지율. 그러니까 표결 처리 이후에 당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재명 체제에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폭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이견이 많죠. 왜냐하면 1년뿐이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지율에 달렸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뭐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특정한 아주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거와 관계없이 이재명 리스크가 과연 총선 리스크로 이어지는 요거를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내년 총선 때 그 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판단들을 아마 후보자들은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 법정 출석이라든지 그 이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층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간발의 차로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중도층에서 이제 소구력을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중도층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 민주당에 표를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이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에 얼마나 당내에서 어떤 인정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비명계가 지금 여러 가지 이번만은 부결시켜 주지만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뭔가 국민들에게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총선에서도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들이 아마 힘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옥중 공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조적으로 우리 망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성격상 놓진 않을 거고 이제 옥중 공천하는 정말 황당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걸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사퇴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여야 양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당원 80조를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교 의원들은 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당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석에서 저희들을 만나면은 빨리 처리해달라. 그래서 우리 당에 더 이상 리스크를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죠. 네, 지금 들으신 얘기도 있었고 정미경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지금 사석에서 좀 들으신 거긴 한데 옥중 공천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또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부정적으로.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대표직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부결 처리를 한 뒤거든요. 그러니까 부결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봤을 땐 당내의 공감대라든지 뭐 언론에서 조명하는 거라든지 이탈표는 상당히 적을 것이고 일치 단결해서 이 국면을 어떻게 보면 검찰과의 전선을 확실하게 한번 긋고 지나가자. 라는 전략을 택한 게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일치 단결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과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당이 그 전략으로 1년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저는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무죄의 그 판단보다도 이슈 파이팅이 당 주도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내놓더라도 하더라도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법안에 대한 이야기 하더라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혐의와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에 의해서 결국에 당 주도의 이슈는 다 묻혀버리는 블랙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확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길을 찾아보자. 결국에는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앞에서 지지율을 언급해 주셨고 지지율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민심 위반을 이제 살펴보겠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당 내부에서 뭐 이른바 비명계 또는 친명계로 나눠지면서 분열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아마 논쟁이 붙을 지점은 기소가 된 뒤일 겁니다. 이제 당헌 80조가 작동을 하느냐 마느냐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예외 조항에 대한 판단도 당 내부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헌 80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80조에 대한 논쟁 이전에 대표가 당을 위해서 결단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논쟁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제 내일 한동훈 장관 이 체포 동의안 요청 사유서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농내 의원 표결 당시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물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요? 지금 이제 원래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의 처리에 앞서서 그 사유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검찰이 어떤 보내온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지금 구속영장만 173쪽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자, 이 문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어떤 정당성 이거를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번 이제 그래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너무 구체적이라 해서 뭐 했지만 이미 저는 뭐 그거는 현장에서 결정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은 부결시켜야지만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그 논리선상에서 한 것이지 저는 한동훈 장관 때문에 현장에 즉석에서 찬성 찍은 사람이 반대 찍었다? 저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일 아마 다 국민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시는 입장에서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분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지난번보다는 꽤 긴 시간을 할애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와중에 여야는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일, 또 국민의힘은 6일을 각각 고집을 했고 3월 1일에 개회가 결정이 됐는데 이런 걸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루도 불안하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하루 갖고서 그 논란을 벌일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냥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 했을 텐데 이거를 뭐 방탄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3일절까지도 개원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3월 2일 날 하면 좀 낫습니까? 어차피 이건 뭐 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 이제 성남 FC 모금 의혹을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남 FC 모금 세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핵심은 대가성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박하고 나섰잖아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성남 FC와 경남 FC의 차이점이? 제가 아까 조금 더 반박하는 거 한 말씀만 드리고요. 하루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3월 1일이 아니고 만약에 3월 2일이라고 한다면 교수님, 그 3월 1일에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바로 그렇죠. 체포 구속해가 구금해가지고 그 법원 판사 앞에 출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대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루도 두렵냐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이 그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는 거 대가성 우리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대가로 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요. 제3자 뇌물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받을 거를 대신해서 자기하고 뭔가 가까운 제3자에게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뇌물의 기본은 대가성이에요.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도 사실 과거에 본인이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가 우린 하나도 없었던 거고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시장 시절에 대가 관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 때문에 수사하는 거다. 이 얘기를 그냥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민주당이 해당 건으로 자신을 고발하면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경남FC 사례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뭐 이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지금 김성주 의원, 우리 당 김성주 의원의 이제 원내 회의에서의 발언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 발언을 확인해 보니까 김성주 의원의 어떻게 보면 뭐 소설 같은 주장,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2013년에 있었던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실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다면 그 언론사에 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보면 이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들을 접촉해서 후원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 뭐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뭐 이것은 유무죄가 갈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검찰의 논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이때 경남FC의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기업들을 상대로 만나면서 후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계속 사진으로 이제 본인의 SNS에도 올리고 후원금 유치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3자 뇌물죄가 사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그에게서 얻을 이익을 생각해서 성남FC에 돈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성남FC는 시민구단이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경남FC에 돈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정치적 이득뿐만 아니라 그 논리로 따진다면 홍준표 시장을 바라보고 준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상대편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대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그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홍준표 대표를 걸고 넘어졌고 언론사들 몇몇이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게 제3자 뇌물성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드렸어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인용하면서 계속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자신 있게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하면 돼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소 고발을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죄로 한번 붙어보자.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왜 민주당 안 하죠?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아니 것 뭐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수사 고발 안 그래도 넘쳐나는 시국에 뭐 저희까지 그거를 또 보태야 되냐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의혹 제기가 있고 언론사들이 뭐 저희가 마치 공작해서 보도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면 논쟁을 붙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배경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정순신 지금 전 변호사죠. 그렇습니다. 전 특수부 검사도 했고 검찰에 있었던 분인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제 내정을 해서 아마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내정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KBS에서 이 정순신 씨 아들이 예전에 목적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에 있는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를 8개월 동안이나 언어 폭력을 가해서 당시 학교에서 어떤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딴 데로 옮겨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자 이제 이 학교의 어떤 이 전보가 부당하다라는 소송을 1심, 2심, 3심 다 했는데 당시 이 모든 게 다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 전학가라라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됐고 특히 그 피해를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뭐 극단적 선택도 시도하고 뭐 등등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가 전혀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BS가 이 문제를 보도하자마자 정순신 지금 내정자가 본인이 사퇴를 했고 지금 대통령실도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과연 이 우리나라 지금 문제 중에서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게 학폭이거든요. 이 학폭을 더군다나 문제는 자신의 어떤 법적인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피해자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이제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이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책을 맡을 때 원래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자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 중요한 문제를 왜 그럼 자수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우리나라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하는데 학폭 사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그거를 정당하게 지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는 이런 흠결로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사퇴 시점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그냥 사과만 한다.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한 명이 더 있다. 뭐 이게 이제 논란이 확대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건데 지금 처음에는 이 이슈가 학폭의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수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경찰의 가장 고위직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검사 출신이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해서 어느 기관이 압도적인 권한을 못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다시 이런 경찰의 고위직에 올라온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실종이 돼버려요. 학폭 사건이 워낙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더욱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당시에 위치가 뭐였냐면 서울지검의 인권 담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고 사실상 가해의 2차 가해를 했다. 뭐 이렇게뿐이 볼 수 없거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제도적 측면인데 사실상 인사검증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임사검증 시스템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번뿐만 아니잖아요. 계속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내일 나와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사과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 참사란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인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법무부에서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인정을 해요. 그 지금 정순신 그분도 뭐라 그러냐면 후보자도 예. 두고두고 반성하겠다. 결과적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때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거의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